자, 안녕하세요.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그,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네요. 지금 수강 신청 인원은 40명이 넘는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뭐 별로 없네요. 다 인강으로 듣겠다 그랬대. 자, 우선 이번 과정은 변시 기출만 다루는 선택형이에요. 선택형 변시 기출만 다룰 거예요. 모의고사까지 다 하면 좋지 않느냐. 저는 뭐 제 생각인데 뭐 어쨌든 뭐 강의 개설은 제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지만 제 생각도 맞춰서 하기도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형은 변시 기출 정도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시 기출을 갖고 강의를 계속 개설을 하고 있어요. 우선 상법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연초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그 재학생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재학생들은 아니시죠? 예, 재학생들은 아니실 거고. 상법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아무래도 상법 공부를 한번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연초니까 뭐 처음이라는 전제하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기본 강의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은 기본 강의는 책도 두껍고 강조수가 많으니까 잘 안 들으려 그래. 근데 다른 강의 여러 개를 듣는 것보다 기본 강의 하나를 들으면은 시간 대비 효율은 훨씬 좋아요. 기본 강의만 들으면 사실 상법 공부는 거의 다 한 거야. 80% 이상은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우선 들으시고 기본 상법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건 다 다루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례형 기출문제 그 정도 보시면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본 강의 듣고 사례형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2학기 가면은 이제 책 핵심 정리 있죠. 암기 사항들만 모아놓은 거. 그거 그냥 달달달달 보고 사례형 문제집 보면 돼요. 그럼 선택형이랑 기록형은 어떻게 할 거냐? 기록형은 사실 상법은 많이 나오진 않죠.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좀 나오지만 변시에서는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죠. 기록형은 그리고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상법을 기록형을 대비해서 굳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례형, 선택형 대비해서 기본 강의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지식을 갖고 민법, 민사소송법 공부하면서 배웠던 기록형 지식으로 그냥 쓰면 돼. 그 형식에 맞춰갖고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히 할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올해는 제가 하반기에 기록형 강의도 짧게 좀 해볼 생각은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뭐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근데 기록형은 그렇고 그럼 선택형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형은 사실 저는 선택형은 이 문제도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옛날에 공부를 할 때도 사법시험 처음 공부할 무렵에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옛날에 사법시험은 막 1, 2년 만에 붙고 그러지 못했잖아. 막 5년 이상씩 최소한 했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해보니까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실력 향상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본서를 봤어요. 뭐 김영배 교수님 책 이만큼 두꺼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그냥 계속 봤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서도 있고, 기본서도 사실 교수님들 기본서보다는 훨씬 얇은 강사저가 있잖아요. 그걸 봐도 되는데 사실 그것도 두껍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요약서가 또 있어요. 제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는 830페이지고, 그리고 핵심 정리는 370페이지인가 뭐 그래요. 근데 370페이지 거기 그 책은 기본서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370페이지냐? 기본서에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한 게 많이 있잖아. 제도의 취지나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다 제거하고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에 현출해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조문, 판례, 그리고 핵심 이론 이렇게 답안에 현출해야 될 내용 아니면은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될 내용 그런 것만 쫙 추려갖고 만들어 놓은 책이 핵심 정리예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가면 그것만 계속 돌리면은 돼. 근데 사례형은 별도로 연습을 해야지. 사례형 풀이를. 그래서 저는 선택형은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 그래갖고 변식 기출문제만으로 강의를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모의고사 나와 있는 책은 없느냐?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선택형도 변시 기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까지 다 있는 책이 나와요. 제 책이. 그거는 860페이지야. 860페이지인데 그거는 실제 내용은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봐야 돼. 이렇게 되게 빡빡하게 글씨도 조그맣게 하고 자간도 되게 조밀조밀하게 해갖고 86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니까 저는 추천은 안 해드려요. 저는 이제 변시 기출만 보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근데 불안해서 모의고사까지 다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는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그 선택형 책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할게요. 그 선택형이랑, 그러니까 기본서는 사실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이 쓰신 책도 있잖아요. 뭐 교수님들, 송은열 교수님 책 뭐 아주 훌륭한 책도 있고요. 송 교수님 책을 보든 뭐 제 책을 보시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책을 보시든 그거는 취향 차이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사례형 문제집이랑 객관식 문제집은 제 책을 좀 보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꼭 그렇게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책에 오류가 너무 많아. 사례형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책에 하고 이제 채점 기준표에는 어떤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각 주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게 왜 오류인지를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학생들이 아, 이게 오류가 맞는 것 같다라고 대부분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뭐 다른 책을 꼭 보고 싶다. 그럼 그걸 보다가 내 책에서 각 주만 친구 책 빌려갖고라도 보세요. 그럼 그 책 틀린 거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선택형 책 작업을 하면서 본 건데, 느낀 건데, 다른 책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 학생들한테 내가 얘기는 들었어. 오류가 많다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받고. 근데 그동안은 내가 모의고사까지 한 선택형 책이 없었잖아요, 제 책이. 근데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다른 책을 봤어. 왜 봤냐 하면, 이 지문 해설이 대부분 조문이랑 판례잖아요. 조문이랑 판례를 그냥 옮겨 붙이면 되는 거라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 요지 부분을 옮겨 붙이면 돼. 지문 보고 그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조문 판례를 옮겨 붙이면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조문 판례 내용은 알지만 판례 번호까지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다른 책을 보면 판례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두두두두 쳐갖고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 판례를.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봤어. 그런데 보다 보니까 내용을 보게 되잖아, 해설을. 오류가 뭐 한 10개, 20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100개 이상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조문 판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조문 판례들 있죠? 그것만 해설에다 긁어붙이면 되는 정도로 쉬운 문제들. 그런 거는 오류가 없지. 그런데 지문이 조금이라도 뭔가 응용이 돼 있고, 사례형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한 문제가 5개 지문이잖아. 5개 중에 하나는 오류가 꼭 있는 것 같아. 지금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동안 이런 책을 갖고 공부를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오류인지 모르지.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오류가 이런 식이야. 해설의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어. 그건 틀릴 게 없죠. 조문 판례를 그냥 긁어붙인 거니까. 긁어붙인 거고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베껴서 쓰니까 설명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지문이 뭘 묻는 건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갖고 엉뚱한 설명을 붙여놓은 것들이 많아. 그런 게 아까 얘기한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셨을 테니까. 한명회사에서는 합병 시에 지분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한명회사는 합병 시에 지분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 근데 이거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지문이 물어보는 게 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 이 지문은 한명회사에서는 합병 시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병을 할 수 있다. 합병의 승인 요건이 그렇다. 총사원의 동의다. 이걸 묻는 지문이에요. 주식회사에서 봐봐요. 주식회사에서는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죠. 근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가결이 되면 합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결의에서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 반대 주주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죠, 우리 법이.
근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본질이 출자금의 환급이에요. 주주들이 출자할 때 회사에다 돈 내고 주식 받아가잖아.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뭐야? 회사한테 주식 돌려주고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자금 환급 청구권이라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는 합병 시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한테 출자금 환급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명회사에서는 지분 환급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그 출자금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거거든. 한명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 환급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가 않죠. 인정할 이유가 없지.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 지문이야. 그 지문은. 그리고 근데 다른 책의 해설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조문이 그냥 인용이 돼 있어요. 설명이 없이 조문이 그냥 인용이 돼 있어. 한명회사 퇴사 시 지분 환급 청구권 이런 게 있거든. 조문 찾아보면 있어요. 퇴사 시 지분 환급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학생들이 지문을 보고 지문은 합병 시 지분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해놓고 해설을 보니까 퇴사 시 지분 환급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조문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갖고 그 지문이 의도하는 바를 공부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인지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문은 해설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퇴사 시 지분 환급 청구권? 합병 시 지분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지문에서 묻고 있는데 해설에는 이게 왜 나와 있지? 퇴사 시에만 지분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고 합병 시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서 퇴사 시에 지분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해설이 오류가 있다는 것도 몰라. 이 해설을 정확하게 달라면 방금 내가 얘기한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조문을 인용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인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거 공부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오류인지도 몰라. 조문은 분명히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100개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모르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실 뭐 강사 입장에서 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나쁘끄럽긴 하지. 내 책 봐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나 여태까지 강의 5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책 보는 건 취향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뭐 내 책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 책 보시고 그게 더 좋으면 그거 보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그런데 이번에 작업하다 보니까 이 선택형만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나오면 모의고사까지 있는 걸 보실 거면 그걸 보세요. 근데 나는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 보셔도 돼요. 자, 이게 보니까요. 178문제가 있어요. 이제 보니까 178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5일 동안 해야 되니까 하루에 35.6문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36문제씩을 해야 되는 거죠. 36문제 하려면은 사실 빡빡해요. 제가 여기서도 강의하고 회계사 쪽에서도 하고 하는데 진짜 말 달리자 막 달리면은 40문제 조금 넘게 해요. 그런데 요 강의 컨셉은 처음에 개설할 때 그랬어요. 이게 3월에 개설하는 강의잖아. 그래서 변식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그 지문과 관련해서는 기본 강의 수준의 충실한 해설을 하는 강의, 이런 컨셉으로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문 하나 나왔을 때 그 지문에서 묻고 있는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면은 그렇게도 강의를 할 수 있지, 선택형에서. 근데 그렇게 하는 강의는 연말에 해야지. 연말에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 3월 달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의 기본 강의에 준할 정도로 그 주변 내용의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개설을 한 거야, 5년 전에.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변식 기출이 몇 문제 없었잖아. 그래서 거의 그때는 기본 강의 하듯이 했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문제량이 2배 이상이 늘어났죠. 9회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시간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연말에 강의하듯이 지문에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갖고 진행을 할게요. 주변 내용까지 그 지문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어. 좀 이해를 해줘요. 좀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빠르게 할 거예요, 평소보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도 해주고
천천히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의 컨셉에 맞게 해주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는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강의는 못 따라오면은 그 학생이 공부가 부족한 거고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그 강의 컨셉에 맞도록 해야지 모든 학생들을 다 데려가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자, 이거를 좀 끊겼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갖고 주변 설명까지 해서 이 지문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까 컨셉에 맞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다 말았죠.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각 과정의 컨셉에 맞게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랬어요. 모든 강의가 다 기본 강의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대 내 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은 부연 설명하고 이해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 강의 같이 된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각 강의의 컨셉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마무리 강의까지도 다 하는데 뭐 못할 이유가 뭐 있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1번부터. 자연인 갑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사양인 구인 광고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영업 중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 후 갑은 식당을 개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은 우선 그 사례 자체를 머릿속에다 잘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거는 갑을 병 해갖고 간략하게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는 상가 건물을 임차했고요.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는 돈을 차용했죠. 영업자금을 차용했죠.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아요. 기억, 갑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갑은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건 맞는 지문이죠. 이거 뭘 묻는 거죠?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를 묻는 거죠. 자, 상인 자격 언제 취득하죠? 상인 자격. 영업을 개시했을 때 취득한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영업을 개시했을 때라는 거는 영업행위 그 자체를 개시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영업을 개시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개업 준비 이거는 상인이 처음으로 하는 보조적 상행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개업 준비 행위라고 할 거냐? 이거 하면서 학설이 많이 대립하는데 통설 판례는 일치돼 있죠. 통설 판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봤을 때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행위를 했으면은 그때부터 그게 개업 준비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갑의 상가 건물 임차 행위 이게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하나요? 이게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거래 상대방인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놓고 봐서 을이 갑의 영업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행위여야 되지.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인식할 수가 있죠.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행위, 이거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놓고 봤을 때도 거래 상대방인 임대인이 쟤 여기서 장사하려고 상가 건물 임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갑은 이때부터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죠. 니은 갑이 식당 영업을 위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을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임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또 을이 상인이 된다. 을이 상인이 되는지 여부를 묻고 있어요. 을이 상인이 되는지 여부를. 을이 상인이 되려면 을이 상행위를 해야 상인이 되는 거죠. 근데 상행위는 뭐예요? 상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 상행위와 준상행위. 당연상인이 하는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제상인이 하는 상행위를 준상행위라고 하죠. 근데 당연상행위만 갖고 보자고 우리. 다 마찬가지니까. 기본적 상행이든 준상행이든 다 영업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본적 상행의 경우에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준상행위는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상인적 방법에 의해서 영업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영업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을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임대를 하지만 영업으로 임대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을이 상인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거죠. 상인이 되려면 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디귿
병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민사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자, 이 500만 원 대여 행위 여기에서 병이 지금 상인인지 아니 여기에 지금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근데 상사시효가 적용되려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돼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 근데 여기서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도 포함을 해요. 그리고 영업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을 해.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갑하고 일방적 상행위 이걸 보자고요. 갑하고 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상인이면 그러면 이건 상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얘 따지기 전에 병이 상인인가를 보죠. 병이 이후 이러한 영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친구 병이라고 그랬는데 병이 상인인지 아닌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상인으로 인한 채권인지 보려면 얘가 상인인가를 봐야 돼요. 자, 얘는 언제 상인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상인이 되죠. 그럼 이 금전 차용 행위가, 영업자금 차용 행위가 개업 준비에 해당하는가? 이걸 봐야 되겠지.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아까 개업 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봤을 때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행위의 객관적 성질. 근데 영업자금 차금 행위. 이건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는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빌리는 행위. 이 돈을 빌려다가 병원비로 쓸 건지 도박자금으로 쓸 건지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영업자금 차용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상행위로 보지 않아. 개업 준비 행위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의사를 인식했던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개업 준비 행위로 봐요. 자, 그런데 우리 사안은 지금 어때요? 이러한 영업 중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병이 갑의 영업 의사를 지금 인식한 상태에서 영업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업 준비에 해당하고 이 행위를 함으로써 갑은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리고 갑의 금전 차용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일방적 상행이죠. 지금 병한테는 상행위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갑한테는 적어도 상행위가 일반적 상행이에요. 그리고 갑한테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행위죠.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는 뭐죠? 영업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거고 보조적 상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돈 벌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돈 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돈 빌리는 행위는 도움을 줄 뿐이지 돈 빌리는 것 자체를 갖고 돈을 벌어들이는 건 아니니까 보조적 상행이에요. 그래서 갑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일방적 상행이고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행위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1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리을 갑이 자본금의 900만 원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죠? 이건 뭘 묻는 거죠? 소상인에 관한 걸 묻는 거죠. 소상인이 뭐예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1000만 원 미만인 회사 아닌 상인을 말하는 거죠. 자본금,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 총액이라는 거는 회사법에서 말하는 그 자본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 자금의 총액을 말하는 거야. 영업 자금의 자산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 총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상인을 말하는 거야. 근데 자산 총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상인이라도 회사라면 그건 소상인이 아니에요. 자산 총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상인 중에서 회사가 아닌 상인만 소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상인인지 여부는 따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소상인에 대해서는 상법 총칙 중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요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뭐가 적용되지 않죠? 4개야. 지배인, 상업사용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이 4개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갑이 자본 금액이 900만 원이라 그랬고 갑은 회사가 아니니까 소상인이죠.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 규정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미음, 갑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식당에서 갑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갑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죠. 공중접객업. 음식점, 이거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설 내에 모여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업종이니까 공중접객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중접객업에 관한, 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공중접객업 관련해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관련해서 우리 법은 조문을 하나 두고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거기서 내용을 하나 보죠. 1항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2항은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고 3항은 책임이 없음을 알렸을 경우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하나하나 보죠. 자,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죠? 임치받은 물건이든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든 그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공중접객업자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는 고객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요. 근데 그건 똑같아. 근데 임치 여부에 따라서 과실 입증 책임 문제가 달라져요.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공중접객업자가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요. 근데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공중접객업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해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어요. 공중접객업자 입장에서는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조금 더 책임이 가중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망은 고객이 업소 내에다가 책임이 없음을 알렸다 하더라도 요 1항, 2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미음 보시면은 갑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사망에 따라서. 식당에서 갑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갑의 상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금 맞는 지문이죠. 임치받지 않은 거라도 손해배상 책임 진다. 과실이 있을 땐.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부담한다고요? 고객이 부담하죠. 고객이 공중접객업자한테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2번 보시죠. 상업사행과 상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법 69조 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자, 틀렸죠? 이 지금 69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있죠. 우리 상사 매매에 대한 조문 5개 있잖아. 뭐 공탁 경매권부터 시작해갖고 확정기 매매 해자, 그다음에 여기는 목적물의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 그다음에 그거 있죠. 근데 그거 조문들 그 5개가 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요 상사 매매에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요 3개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 그거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성윤 교수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다수의 교수님들은 요거 두 번째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정기 매매 해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는 점. 근데 성윤 교수님은 그건 아니다.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걸 신속하게 종결을 하려다 보니 확정기 매매 해제 이외에는 매도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반사적으로 발생할 뿐이다. 의도 자체가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다수의 교수님들은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 그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방금 나온 이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그 3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한 어음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지배권 남용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배권 남용 이론은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지배권 남용 뭐 어떻게 되죠? 지배권 남용. 우선 지배권 남용이 뭐예요? 지배권 남용의 의의. 지배권 남용이라는 거는 지배인이 지배권 범위 내에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지배인은 원래 상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상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상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행위가 지배권 남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지만 지배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상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그게 지배권 남용이다. 지배권 남용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효해. 하지만 상대방이 지배권 남용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죠. 이게 우리 회사법에서 대표권 남용 이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표권 남용이라는 똑같아 이론이. 자, 우리 지문은 요 앞부분은 뭐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지. 요 얘기를. 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했다. 요게 지금 지배권 남용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지배권 남용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의에 미친다 할 것이고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고 그로 인해서 상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도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보면은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대표권 남용이라는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시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 지배인에 관한 3법 14조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이건 내용은 뭐예요? 자, 어떤 자가 상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대리인이 아니야.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야. 그런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이거를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부분 사용인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저 혼자 쓰는 용어니까 이거는 답안지 같은 데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수업할 때만 이렇게 할게요. 너무 길어서 수업할 때는 그냥 부분 사용인 이렇게 부를게요. 답안지는 이렇게 쓰면 안 돼. 나만 쓰는 용어야. 다른 용어들 있죠? 뭐 다른 용어들은 제가 쓰면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것들은 답안지에 써도 되는 것들이야. 어떤 뭐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소규모 회사라고 부른다. 이 소규모 회사라는 건 이철승 교수님 책에 나오는 용어야. 그래서 그거는 소규모 회사 하면서 답안지에다가도 소규모 회사라고 쓰면 돼. 물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 하는 거 가로 열고 이하 소규모 회사를 한다. 요거 표시는 해줘야지. 그 표현을 써도 되는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이하 부분 사용이라 한다. 이런 건 하면 안 돼. 나 혼자 쓰는 용어니까. 교수님께서 쓰시는 거는 써도 돼. 답안지. 자, 어떤 자가 대리권이 없는 자야. 그런데 부분 사용인 듯한 명칭을 사용해서 대리권 행사를 해요. 뭐 영업부장, 판매부장, 격리부장 이런 식으로 부분 사용인인 듯한 명칭을 사용해서 행위를 해요. 그리고 상인이 그와 같은 명칭 사용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에게 부분 사용인 그 사람이 부분 사용인이라는 걸로 믿는데 중과실이 없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표현 책임을 물어서 상인에게 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판례는 여기 이걸 물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표현 지배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면 되겠지. 근데 판례는 표현 지배인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표현 지배인 규정 유추 적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이유는 부분 사용과 관련해서는 표현 지배인과 같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 상법에. 명시적으로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돼. 표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없으면서 표현 지배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상인의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판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민법 125조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 이런 걸로 표현 책임을 묻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다. 이걸 할 수 없으면은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 묻는 방법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표현 지배인 규정 유추 적용하면 그건 상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부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4번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의가 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아까 상인 자격 취득이 언제냐?
영업행위 자체를 개시했을 때 이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한참 전에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취득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떤 자가 개업 준비를 위한 행위를 했어. 그런데 자기가 상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해서 한 거야. 그 사안은 이래요. 시멘트 블록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갑이라는 자가 A 회사를 설립해서 시멘트 블록 제조 판매업을 하려고 했어. 근데 A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금전을 차용을 한 거야. 그 행위가 개업 준비 행위로서 보조적 상해가 돼서 상법이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얘가 상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자인 A 회사가 상인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대신 준비해 준 거죠. 그래서 그 행위는 그 갑의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적 상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요 행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가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안이에요. 자, 너무 빠르면은 빠르다는 얘기를 하셔도 돼요. 쉬는 시간에.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자, 4번. 5번.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그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이게 위탁매매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위탁자가 있고 위탁매매인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위탁매매를 하죠. 근데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위탁자 계산이죠. 타인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죠. 자기 명의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얘는 위탁자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은 물건 또는 매수 위탁을 해서 취득한 물건, 매수 위탁을 받았을 때 그 위탁을 하기 위해 위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했을 때 그 물건, 이거는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은 의뢰 소유예요. 자기 명의로 했으니까, 자기 명의로 매매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채권, 이것도 의뢰 소유여야 돼.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질에 맞지가 않아요. 물건 팔으라고 줬는데 그 물건이 얘 물건이다? 얘 돈 받아갖고 물건 사왔는데 그 물건이 얘 물건이다? 실질은 맞지 않죠. 실질은, 경제적 실질은 위탁자 거여야 되지. 그래서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지만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 얘와의 관계, 그리고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얘의 채권자 뭐 누가 있다고 쳐봐요. 위탁매매인의 개인적인 채권자 누가 있을 때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 요 관계에 있어서는 요 물건이나 채권이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위탁자의 소유 또는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매도 위탁을 받았을 때 얘가 물건 좀 팔아줘. 그래갖고 자기의 명의로 병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병으로부터 돈을 받았어. 그러면 그 돈은 을이 점유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금전이라는 거는 점유가 곧 소유다.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상법에서 위탁매매에서는 특칙 인정, 요와 같은 특칙 인정이기 때문에 위탁매매를 통해서 받은 요 금전은 받자마자 갑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받은 다음에 이걸 들고 튀어버리면은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지. 횡령죄라는 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걸 횡령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얘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죠. 상법 3번.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상호 관련해서 상호 선정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호는 어떻게든 정해서 쓰면 돼. 뭐 자기 이름으로 써도 되고 남의 이름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영업의 실질과 상호가 일치할 필요도 없어요. 상호 선정은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고객들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상호 선정에 있어서 일부 제한은 두고 있어. 제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회사라는 상호는
회사만 쓸 수 있어. 개인 상인이 회사라는 상호를 쓸 수는 없어요. 이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회사하고 개인 상인이라고 했을 때는 회사가 더 규모도 크고 신용도가 높을 거라고 인식을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아닌 자는 회사 상호를 쓰지 마라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2번,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자, 상호 단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만 써야 돼. 하나의 영업에다가 상호를 여러 개를 붙여서 쓰면 안 돼요. 이게 상호 단일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상호 단일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을 배워요. 영업이 여러 개일 때는 영업별로 하나씩의 상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도 하나 하고 족발집도 하나 하고 한다. 그러면 치킨집에는 만나치킨, 족발집에는 왕족발, 원조 왕족발, 뭐 이렇게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개인 상인의 경우에만 타당한 얘기예요.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을 여러 개를 하더라도 상호는 하나만 써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영업 여러 개 하죠. 휴대폰 제조 판매업, 가전제품 제조 판매업, 반도체 제조 판매업, 디스플레이 제조 판매업, 4개의 영업을 해요. 크게. 그런데 상호는 하나뿐이지.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렇게 회사는 그렇다. 3번,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맞는 질문이에요. 상호의 가등기 관련해서 보죠. 상호를 가등기를 해두면 그 상호에는 등기 배척권이 인정이 되죠. 등기 배척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상호의 가등기를 미리 해둘 수가 있어요. 근데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나뉘어요. 상호 가등기 하면은 항상 대부분 요게 문제가 나와요.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 가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나 목적, 그리고 상호와 목적, 이거를 변경할 때, 상호 목적을 변경할 때, 이때 상호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때, 이때도 상호 가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만이 할 수 있어요. 개인 상인은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만이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요 3가지 경우뿐이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와요. 회사 설립 시 상호 가등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정돼 있어요. 다른 종류의 회사, 그러니까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 요 내용이 시험에는 제일 자주 나와요. 근데 나머지 요 2가지, 요거지. 요거는 회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회사가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4번,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맞는 질문이죠. 상호 폐지 청구권. 이거에 관한 거죠. 이게 23조죠. 상법 23조에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요건을 알아야 돼요. 상호권자가 자기가 상호를 선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가 어떠한 요건을 갖춰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을 하면 걔한테 너 그 상호 사용하지 마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호 폐지 청구권이죠. 이 상호 폐지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이건 경우를 나눠서 봐요. 상호권자가 상호를 등기하고 있는 경우와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요.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뭐 원칙적인 경우겠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갑의 상호를 을이 사용했다고 쳐봐요. 을이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야. 갑이 상호권자고요. 얘가 침해하는 자. 상호 폐지 청구권은 상대방이 될 자죠.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그냥 갑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만 설명하려고. 자, 우선 갑에게 상호 폐지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을한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을이 부정한 목적으로 갑의 상호와 오인 가능한 상호를 사용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갑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돼요.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갑은 을한테 너 내 상호 사용하지 마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라는 게 뭐죠? 갑의 상호에 축적돼 있는 갑의 영업에 대한 신용을 자기의 영업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목적. 이걸 말하는 거죠. 오인 가능하다는 거는 상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걸 말하는 거고요. 손해받으려면 이건 뭔지 뭐 다 알죠. 근데 등기를 하면 갑이 자기 상호를 등기를 해놨으면 상호 폐지 청구권 요건이 조금 완화돼요. 우선 부정한 목적은 추정이 돼요. 갑이 상호를 등기했는데 그 등기한 상호를 등기했는데 그거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상호를 사용하면 을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되는 거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을 때 그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를 받을 염려, 이거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상호를 등기를 해놨으면 갑이 상호 폐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매우 쉬워. 왜냐하면 요것만 입증하면 되거든. 근데 오인 가능성 이건 입증하기가 매우 쉽죠. 제 상호가 내 상호랑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거. 이건 뭐 상호 사진 하나만 찍어갖고 들이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쉽죠. 이건 추정되고 이건 요건이 아니니까요. 상호 폐지 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얘의 상호의 부정 사용에 의해서 갑이 손해를 받은 게 있으면은 손해배상은 또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5번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저희 맞는 지문이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자, 요건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지금 제목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양수했는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양도인이 양도 전에 부담하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서 양수인이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첫 번째로 영업 양도가 있어야 되죠.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니까 영업 양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를 적용해야 돼요. 영업 양수인이 영업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목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채무 인수가 없었어야 돼요. 영업 양도를 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해서 양수인이 인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채무 인수 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양수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거 배우는 거는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채무가 인정되는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상의 채무여야 돼요. 양도인의 채무라고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양수받은 영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자가 선이어야 돼요. 채권자가 선이라는 거는 영업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영업 양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양수인은 인수하지 않은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서 양도인과 연대해서 배상할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영업 양수인의 책임은 면할 수가 있어요. 면제받을 수가 있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방법?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다음에 바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항을 등기를 해버려. 그러면은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통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한테 당신의 채무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좋아. 왜냐하면 우선 이 등기는 양수인 혼자 할 수 있어요. 양수인 혼자. 자기 혼자 등기를 딱 해갖고 채무 면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등기를 하면 양도인의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해요. 통지는 어떻게 하느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해야 돼.
양수인이 혼자 못해.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리고 채무를 면하는 것도 통지의 상대방이 됐던 채권자에 대한 채무만 면해요.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 채권자. 그러니까 양수인 입장에서는 요걸 하는 게 훨씬 좋지. 자, 여기 이 지문은 등기한 경우 면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맞는 지문이죠. 앞에 서론이 좀 있어갖고 첫 번째 시간에는 세 문제밖에 못했네요. 잠시 쉬었다가 4번부터 할게요.